시파라 줄거리. 제사에 참내만 시켜주면 감지덕지할 줄 알았는데 마다한 후성이로 인해 집안 식구들은 옥신각신하고 종상이는 다시는 처가일에 상관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굳힌다. 집에서 동경과 호기심으로 후성을 살피던 태남이는 후성을 통해 많은 정신적 자극과 각성을 받는다. 동짓달 모든 겨울나기 준비를 마친 태임이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낀다. 둘째를 임신한 태임에게 집안 식구들은 아들을 한껏 기대하고 동해랑 마님 이성이 댁은 숫째 친정어머니 행세를 하려 든다. 이 무렵 안중근 의사의 이등 방문 저격 사건은 조선 백성들에게 시원한 쾌감과 생기와 의분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에서는 종상이를 방문한 박승재가 종상이 부탁한 일본에서 구해다 준 직조기 목록을 내놓는다. 일본 통감부에서 높은 관직으로 일하는 박승재는 종상이의 속을 긁어놓고 애초에 예상한 바와 달리 사업 계획에 차질을 예감하며 종상이는 위축되고 심란해진다. 태임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박승재는 가지고 온 선물을 기와로 안채에 들어서는데 승재의 끈끈한 시선에 태임은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승재의 선물 중 일본 인형은 승재가 떠나기도 전에 망가졌다. 열한이에게 주었더니 기순이와 한참 주무르더니 모가지를 빼놓고 말았다. 모가지 빠진 구멍에서 톱밥이 나오니까 열한이가 악을 쓰고 울었고 귀순이도 덩달아 울었다. 새까맣게 틀어올린 머리에 반짝이는 장식을 달고 새빨간 입술로 요염하게 웃는 대가리가 흉해서 톱밥과 홀쭉해진 몸체와 함께 쓸어 모아 아궁이에 넣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서 태임이는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달랬다. 아이들은 인형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야단을 맞을까봐 울고 있었기 때문에 곧 울음을 그쳤다. 태임이도 꺼림칙하던 게 조금은 풀린 듯했다. 저녁에 승재를 떠나보내고 안으로 들어온 종상이는 실실 웃으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 친구 아직도 남녀간에 소생을 못 봤다는군. 그래서요. 우리만 아들이 늦은 줄 알았더니 아직 뵈지도 않은 친구도 있더라 이 말이지 뭐. 누구라 아들을 뵀다고 이러시니까. 당신이지 누군 누구겠소. 태임이는 이번엔 아들을 낳을 자신이 있으면서도 종상이가 처음으로 내비친 아들 욕심에 순간적으로 반발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아들, 아들. 그녀의 처녀 시절 동해랑집은 채워지지 않은, 앞으로도 채워질 가망 없는 아들 욕심이 어두운 구름처럼 불길한 예감처럼 늘 우물하게 감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집요하고도 잔혹한 아들 욕심. 그 광적인 욕심에 젊음을 희생당하고 종당엔 스스로의 욕망이 만들어낸 혈통외의 아들과 목숨을 바꿔야 했던 어머니. 태임이는 그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한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어머니가 불쌍해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었다. 종상이는 남의 속도 모르고 아직도 해프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 애가 없는 게 어느 쪽 잘못도 아니래. 그동안 쭉 아내를 소박해 왔다는군. 그게 어드럽게 어느 쪽 잘못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뜻으로 말이지 뭐. 그것도 자랑이라고 합디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건만 그런 가정사는 나도 금시 초문이었소. 술김에 나온 진담이었지. 그럼 딴살림이라도 차렸단 소리 아니니까. 기껏해야 기생이겠지. 기생들이 자기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자랑하더군. 나한테도 기생 오입은 한번 꼭 시켜주고 말겠다던데. 당신한테는 좀 안 된 소리지만 우리 집에서 극진히 대접받은 답내로서 그러겠대. 그러게 내 모래시니까. 외놈한테 알랑대서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걸, 출세한 걸로 아는 것도 친구라고 상종했다간 큰 코 다칠 거라고 아내시니까. 왜? 내가 기생오입 할까봐.
고작 기생오입 때문에 내가 당신 친구를 헐뜯는다고 여기시니까. 고작 기생오입이라. 기생오입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말투구려. 하긴 워낙 잘나고 도도한 당신이니까 천한 기생한테 투기를 하다니 말도 안 되지. 또 기생오입을 아무나 하나. 나처럼 빚 좋은 개살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니까. 안 그렇소. 나는 돈 많은 여편네의 서방일 뿐 돈 많은 논팽이는 아니잖소. 장가는 불알 두 쪽만 가지고 들었어도 기생오입을 어드럽게 그것만 있다고 헐 엄두를 내겠소. 더군다나 개성상인하면 기방에서도 돈 잘 쓰기로 소문이 났다는데. 기방에선 시퍼런 지전을 물 쓰듯 하다가도 인력거 싹 쓴 고린전 한 푼에 치를 떠는 건 영락없이 개성상인이라더군. 여복해야 인력거꾼이 에이 극간 고린전 고려 사람 잡수 하면서 침을 퇴 뱉는다나. 종상이가 점점 더 효꼬부라진 소리로 횡설수설했다. 여보, 당신 시방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취한 척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시다. 그냥 넘어가자느면 취한 계란 소리도 못 들었소. 개 짖는 소리쯤으로 알고 듣구려. 어부인. 이왕 짖은 김에 몇 마디 더 짖으리까. 승재 그 친구 장차 새 장가 들 꿈에 부풀어 있더군. 기생은 말고. 기생하곤 오입이나 하지 어드럽게 장가를 드나. 승재뿐 아니라 구식결혼을 하고 신학문한 사람들은 거의 신여성과 자유연애에서 새 장가 들기가 소망이고 그런 풍습이 요새 크게 번지고 있다는구먼. 기생보다 신여성은 나도 구미가 동하던데. 신학문한 사람들이 퍼뜨린 게 겨우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지. 태이미는 더는 참지 못하고 파르르 치를 떨었다. 고정해요. 여자가 나라 걱정하는 건 투기하는 것보다 더 정떨어지는 짓이라오. 객적은 소리는 객적은 소리로 웃어넘기는 아량도 좀 있어야지. 저런 소리는 술이 허는 소리지 우리 서방님이 헐 소리가 아니다라고 한치만 능쳐도 좀 속이 편해. 취담의 온갖 진담을 다 들은 건 어쩌고요. 그러라고 그 아름답고 독한 술을 내놓은 거 아닌감. 정말 술맛 좋더구먼. 그 술 아니었으면 그 친구하고 되게 서먹서먹하게 헤어질 뻔했어. 처음부터 의견이 엇갈리기만 했거든. 그 친구하고는 아무리 친한 척해도 결국은 빙탄이야. 술 아니면 어이 빙탄이 화합하리. 기분 좋다. 기분 좋은 김에 우리 아들 좀 만져봅시다. 종상이는 개게 풀린 눈으로 이러면서 태이미의 가는 허리를 끌어안았다. 태이미는 몸에 밴 습관에 물처럼 순종하고 나서도 쉬이 잠들지 못했다. 술만 취하면 심해지는 종상이의 코 고는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로의 몸을 사랑하는 즐거움 끝에 엄습하는 그 못된 버릇이 또 도지는 걸 느꼈다. 현재 향유하고 있는 행복과 재물에 대한 회의는 실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었다. 그러나 종상이가 그런 방법으로 도전해올 줄은 몰랐었다. 야비했다. 태이미는 돈을 움켜쥐고 싶어서 움켜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리고 싶어 불리는 것도 아니고 종상이가 그 방면에 뜻이 없길래 어쩔 수 없이 그럴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아쉽고 허전했다. 막연하던 사나이다운 기계, 높은 뜻, 빛나는 정신에 대한 허기증이 점점 더 확실해졌다. 그를 호강시킨 게 그에 대한 못할 노릇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도 들었다. 그는 호강에 길들여지면서 봄속해지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호강에 겨워 한심해질지도 모른다. 태이미는 고약한 냄새를 뿜으면서 천군의 무게로 뒤채는 종상이 곁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바깥의 냉기가 헝클어진 생각으로 띵한 골치에 쾌적하게 와닿았다. 뜰 아랫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남이의 방이었다. 불을 안 끈 채 잠이 들었나 아직까지 책을 읽고 있나 궁금해서 내려가 방문 밖에서 인기척을 냈다. 야심한데 누구냐? 즉각 제법 점잖게 꾸짖는 소리가 났다. 야심한데 불이 켜있기에 내려왔다. 태임이가 웃음을 머금은 소리로 말했다. 태남이가 안에서 미닫이를 열었다. 옷을 단정하게 입은 채로 책상 위엔 보돈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래 것들이 쇳골 도련님이 달라졌다고 일러 바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내심 기특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달라진 줄 몰랐었다. 공부가 열심이구나. 방학도 했으니 쉬엄쉬엄 허장쿠. 공부책이 아니시다. 그럼 이야기책을 이렇게 야심한 시각까지 읽고 있었단 말이냐. 아니올시다. 몇 달 전까지도 공부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거민정 교과서만 써야 한다니까 소용이 없어진 책이지요. 소용없는 책을 뭐하러 밤을 새가며 읽어. 이걸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꼭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떠나가셨거든요. 저런 책이 못 쓰게 되니까 그걸 가르치시던 선생님까지 필요가 없어진 게로구나. 떠나셨다는 걸 보니. 태남이는 대답 대신 조금 웃었다. 그리고 곧 생각에 잠긴 얼굴을 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같고 꼬치꼬치 묻는 걸 귀찮아하는 것도 같았다. 태남이는 미닫이를 연 채 빛을 등지고 방 안에 서 있었고 태임이는 툇마루 밑에서 그를 쳐다보고 서 있었다. 그런데도 태임이는 낯익은 그의 우락부락한 이목구비 사이에 어렴풋이 낯선 얼굴이 어리는 걸 본 것처럼 느꼈다. 태임이는 그 어렴풋한 걸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머무르고 싶었으나 구실이 없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월남 망국사라고. 왜 하필 망국사야? 이왕이면 나라를 일으킨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 시국에 합당하련만. 태남이는 또 대답 대신 조금 웃었다. 태임이는 할 수 없이 구두를 만져보면서 군불이나 잘 떼주더냐고 묻고 불편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라고 일렀다. 예, 누님. 누님 소리를 좀처럼 안 하던 태남이었다. 밤중에 단둘이 마주서서 듣는 누님 소리가 듣기 좋아 태임이는 숨죽여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다 말고 태임이는 아 하는 탄성을 내뿜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제서야 태남이의 얼굴에 어렴풋이 잠겼던 게 확실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건 관옥 같은 얼굴이었다. 관옥 같다는 말이 상징하는 남자의 늠름한 아름다움이었다. 할아버지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아, 간옥 같은 아이. 태임이가 기쁨에 넘쳐 뛰어든 안방에선 술지개미 냄새와 코 고는 소리가 둑을 터놓은 것처럼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태남이는 책을 좀 더 읽고 싶었으나 아껴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책을 품에 안았다. 진동열 선생님에게 안겼던 생각이 났다. 안겼다기보다는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그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마지막으로 잠깐 끌어당겼다 놓아줬을 뿐이었다. 평소 우러러 존경하던 어른이라 그런지 가까이서 단둘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넓은 품에 안기기까지 할 수 있었다니. 그러나 진동열 선생님의 실제의 품은 태남이의 거구를 안을 만큼 크지 않았다. 대쪽 같다는 느낌은 선생님의 성품뿐 아니라 외적인 인상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그런 큰 느낌을 주었을까? 태남이는 그때의 감격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누구를 마음으로부터 따른 기억도 따르는 사람과 따뜻하게 몸이 닿아본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태남이가 다니는 한영학원이 소아과와 고등과로 분리되어 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얻은 건 금년 봄이었다. 태남이는 고등과 학생이 됐지만 소아과 4년을 수료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앞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아과로부터 배우기를 권고하되 재학생은 나이가 많고 한글과 한문을 읽을 수 있다면 저절로 고등과가 되었다. 태남이도 고등과 학생이 되었다. 진동열 선생은 학원이 소아과와 고등과로 분리되고 나서 부임했으니까 태남이가 배운 지 67달밖에 안 됐다. 선생님은 주로 국어를 가르치셨다. 당초에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한 학교라 그 후 조선 사람이 원장이 된 후에도 교사는 몇 명의 선교사가 있을 뿐이었다. 다 외국인이라 조선말에 능통하다 해도 토시의 가와 이도 구별해 쓰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이 간다, 개이 간다고 할 때 개는 받침이 없으니까 이가 아닌 가를 붙여야 된다고 가르쳐주면 조선말은 불합리하다고 경멸하면서 따르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그와 유사한 한 가지 버릇씩은 다 가지고 있어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예의범절이나 수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 땅에 본디부터 있던 것은 모조리 쓸만하지 못하고 그들이 들여온 것만 전적으로 옳다는 식이었다. 신식 공부가 아무리 좋고 기묘하다 하나 머리가 큰 학생일수록 거부감이 없을 수 없던 차에 진동열 선생의 나타남은 단비 같았다. 처음부터 선교사한테서만 배워서 선생은 을의 양복장이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진동열 선생은 줄창 무명 두루마기에 삿갓을 쓰고 다녔다. 교실에 들어오면 삿갓은 벗어놓고 가르쳤다. 그렇다고 완고한 고집쟁이는 아닌 게 상투를 틀고 있지는 않았다. 상투를 자른 사람은 두루막을 입더라도 갓을 쓰지 않고 중절모를 쓰는 게 새롭게 널리 퍼진 의관의 법도였으므로 언제나 쓰는 삿갓은 기이해 보였다. 생도들이 의논 끝에 대표가 나서서 삿갓에 대해 물었더니 하늘 보기 부끄러워 쓰고 다닐 뿐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때부터 진삿갓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기벽에 스스로 매이는 성품은 아닌 듯했다. 날이 추워지면서 검정 두루마기에 남바이를 쓰기 시작했다. 삿갓은 교실 안에선 벗었으나 남바이는 줄창 쓰고 있었다. 진동열 선생이 구애받지 않은 건 옷차림뿐이 아니었다. 국어 시간의 과제는 학부의 검인정 교과서인 윤현 필독서를 썼지만 국어보다는 조선의 역사, 지리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선 민족의 정통성 및 주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새로운 세계 정세를 익혀 국제 경쟁에 자립할 수 있는 자존심 있는 국민을 교육할 목적으로 편찬한 책이었다. 따라서 고등과에서 윤현자가 붙은 책을 읽는 게 어린 나이에 높은 한문책을 읽는 걸 자랑으로 알던 당시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으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웠다. 대하는 아세아 동부의 제한이 지방 북부로부터 일본해와 황해와 발해 간에 돌출한 반도국이라. 유리왕이라. 제위 36년이라. 계묘의 고온조 국을 위례성에 건하고 국호를 백제라 하고 자립하여 온조왕이 되니 제위 46년이라. 이런 식이니 적어도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2, 3년 이상 하지 않고는 고등과에 다닌다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진동열 선생은 누가 잘 읽고 쓰나엔 그닥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자유롭게 읽고 쓰기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자주 교과서를 벗어났다. 특히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진동열 선생은 고금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신들린 듯이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럴 때 진동열 선생은 한없이 빛나 보였고 높은 이상을 가진 이가 후학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수업을 했다. 그는 생도들의 마음을 쥐어짜 고통스럽게 할 수도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기쁨을 줄 수도 있었다. 진동열 선생은 자신의 이런 뛰어난 언변과 식견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지만 자만하거나 절도를 잃는 법이 없었다. 되레 아주 낭패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변명처럼 한탄을 하기도 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마음속에 울적하게 맺힌 바가 있고 이를 시원하게 발산할 길이 막히게 되면
과거사를 서술해서 미래사를 생각해 된다고 사마천도 말했느니 나 또한 보호조약 이후 통분함을 우리의 역사를 새로 읽고 생각하는 일로 소일하고 달래다 보니 시발점에서 터럭 하나만한 과실만 있어도 결과는 천리의 차이로 벌어진다는 옛말의 지당함이 뼈에 사무쳤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망조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된 봉변이나 불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점차로 진행된 결과이니 누구를 탓하리요. 앞으로 제군이 탓들을 조상이나 안 되도록 옛일을 미루어 앞으로 옳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려 합니다. 진동열 선생은 또 옛일이 옛날에 끝나버린 일이 아니듯이 남의 나라가 당한 일도 남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 거울 삼도록 하라고 월남망국사를 부교재로 선택해서 선생님이 가진 걸 빌려주어 돌아가며 읽고 토론하도록 했다. 진동열 선생이 오고 나서 태남이는 비로소 수업받는 의미와 기쁨을 깨달았고 신학문을 하는 긍지도 느낄 수 있었다. 엊그제는 2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다. 긴긴 겨울방학으로 들어간다는 푸근함을 보태기라도 하려는 듯이 창밖에선 눈이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교단에 오르자마자 진동열 선생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군에게 오늘 2가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한없이 기쁘게 그리고 슬프게 생각한다. 한 가지는 통쾌한 소식이고 한 가지는 통분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제군도 들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 남바이를 벗었다. 그리고 안중근 열사가 하룻빛역에서 2등 방문을 싸죽였다고 말했다. 제군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싶은데 어떤가? 생도들이 총 기립해서 만세를 불렀다. 유리창이 들들들 울렸다. 삼창으로는 모자라 3 곱하기 3창을 불렀고 터질 듯한 감동으로 발을 구르기도 했다. 진 선생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통분할 소식은 내가 제군에게 가르치던 유년필독서가 금서가 된 것이다. 반일적이고 민족정기를 고취하는 내용이라고 못쓰게 한다니 이 안이 통탄할 일이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권이 남아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친일적인 교과서가 곧 나올 모양이다. 나는 앞으로 제군 앞에 설 자리를 잃었다.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 되고 말았구나. 생도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남이는 진동열 선생 없는 학교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울떡증이 도지는지 선생님 안 계신 학교 다니나 봐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 선생의 마지막 수업은 자연히 안중근 의사였다. 그는 마지막 수업을 위해 미리 면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한 듯 안의사의 출생과 성장, 우국의 열정, 학문과 글씨의 빼어남, 남아 중에 남아다운 기백과 용기 등으로 예의 신들린 수업을 했다. 그러나 태남이는 다시는 진동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허전함을 주체할 수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귀가 솔깃하고 정신이 반짝 난 건 안의사가 소년 시절 총을 메고 사냥을 일삼을째 산짐승이건 날짐승이건 그가 겨눈 것은 백발백중 놓치는 일이 없었다는 일화 하나였다. 수업을 마치고 작별 인사 끝에 진 선생은 동지들이 나가 있는 중국 땅으로 가 독립운동에 투신할 뜻을 얼핏 비쳤다. 안중근의 의거를 계기로 생각하는 지식인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탈바꿈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태남이는 교문 밖에 지키고 있다가 진 선생의 뒤를 밟았다. 그동안 쌓인 눈도 신도리를 훨씬 넘었는데 천지가 혼미하게 마냥 흩날리고 있었다. 진 선생은 학교에 남아있는 소지품을 거두어 가는 듯 보자기를 옆에 끼고 있었다. 눈 속에 표표히 휘날리는 두루마기 자락과 뾰족하게 동정을 지나
깃을 덮은 남바이의 모습을 태남이는 무한히 경애하는 마음으로 뒤쫓았다. 어디까지 뒤따라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련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데만 기쁨을 느꼈다. 선생님 하면서 나서고도 싶고 붙들고도 싶었지만 여지껏 선생님이 알아줄 만한 훌륭한 생도가 못 되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병교다리 못미처까지 뒤따라왔을 때였다. 진 선생이 휘청하고 미끄러졌다. 폭설 때문인지 지나는 행인이 없었다. 태남이는 허둥지둥 뛰어가 진 선생을 부축해 일으켰다. 선생님, 접니다. 태남이 올시다. 어dim에 다치시지 않으시니까. 업히세요, 선생님. 제가 대까지 업어다 드리겠시다. 아니야. 눈에서 미끄러진 걸 갖고 뭘 그러나. 아무튼 고맙구면. 자넨 언제 보아도 믿음직스럽단 말이야. 힘세고 씩씩한 게 부럽기도 하고. 진 선생이 뜻밖의 친구처럼 흉어물 없이 굴면서 태남이 팔짱을 꼈다. 어느 복 많은 분이 자네 같은 아들을 두셨을까. 진 선생이 정말 부러운 듯이 혼잣말을 했다. 교단 위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게 높은 데서 빛나던 눈이 너무 지척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전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입니다, 선생님. 그랬던가? 몰랐네. 아픈 데를 건드렸으면 용서하게나. 아닙니다요, 선생님. 저를 써주십시오. 선생님의 힘이 돼 드리고 싶습니다요. 태남이는 단숨에 말했다. 벼랑간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이렇게 힘이 돼주고 있지 않은가? 정말은 학교로부터 쭉 선생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매든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독립운동하러 가시는데 절 꼭 데려가 주십시오. 중국까지 가는 여비는 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요. 짐이 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요. 반드시 선생님에게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요. 처음엔 놀란 듯이 걸음을 멈추었던 진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웃는 것 같진 않았지만 당장 청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태남이 자넨 어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나? 진 선생이 지루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물었다.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다.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태남이는 금세 생기가 나서 말했다. 눈만 안 온다면 시방 당장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요. 안중근 의사가 어려서부터 아무리 사냥을 잘했다 해도 아마 제 팔매질 솜씨만은 못할 거립쇼. 공중을 나는 참새도 마치는 일이 있는 거려. 지금 이렇게 천지가 자욱하지만 않으면 십리 밖에 까치집도 팔매질 한 번으로 떨어뜨려 보여드릴 테니. 너 올해 몇 살이냐? 진 선생이 허계를 헤라로 바꾸자 태남이도 지지 않고 내년이면 18이 올시다. 공부는 때가 있느니. 만일 안중근 의사가 총솜씨만으로 2등 방문을 싸죽였다고 하면 그건 살상이지 의거가 아닌 게야. 혈기나 솜씨만 가지고 독립운동이 되는 게 아니야. 폭동은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수업 시간에도 안중근 의사의 출중한 식견, 인격,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안목 등을 누누이 가르쳤건만 너는 어째서 총솜씨에 대해서만 귀담아 들었느냐. 태남이는 수치감에 떨며 떠듬떠듬 말했다. 전 워낙 공부 같은 건 취미 없어요. 더군다나 선생님 안 계신 학교는 다니기 싫단 말이에요. 수질 있는 걸 해야지 살맛도 나고 낯도 나고 할 게 아니에요. 전 용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문서답이 있나? 웬 딴소리냐? 고작 살맛 나고 낯나라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야. 인석아, 생각해봐라. 살상을 하고도 의거라고 주장하고 그 정당성을 당대나 후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얼마나 큰 인격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지를. 그럼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의병이 되어 싸우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젊은이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쌈패라고 여기시니까? 내가 나를 제법 궁지에 모는구나. 나는 의병장이 아니고 아직은 내 스승이다. 스승의 도리는 제자를 사람 만드는 데 있고
사람다운 사람은 혈기에 치우쳐도 문약에 치우쳐도 안 되겠기에 하는 소리다. 너는 혈기가 남달리 과란 듯하니 남보다 몇 배 학문에 힘쓰길 바라는 것뿐이다. 세상엔 이상적인 사람이란 한 명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스승의 이상은 이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게 매우 기쁘구나. 작별의 기념으로 뭘 하나 주고 싶은데 받아두렴. 진 선생은 보자기에 싼 것 중에서 월남망국사를 선물로 주면서 태남이의 등을 정답게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가끔 편지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노산이라고 걱정들을 한 것보다는 수월한 편이었지만 그건 순산하고 나서 남들이 하는 소리고 아기가 애미 몸을 찢으면서 가하는 아픔은 인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이었다. 너 죽고 나 죽자. 마치 원수와 피투성이로 싸우듯이 이를 갈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나서야 아기는 애미로부터 분리되었다. 믿을 수 없을 만치 순식간에 편안해진 가운데 당추다. 아들이야. 떡두꺼비 같은. 산바라지하는 할멈 곁에 줄창 지키고 있던 이성이 댁이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하필 산달에 애아범이 집을 비울 게 뭐 있노. 너희 아범 못됐다. 그지? 아이고 미운 것. 어드렇게 그렇게 애비만 빼닮았는. 후산이 끝나지 않아 할멈은 탯줄을 붙든 채 엄숙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이성이 댁은 그야말로 핏덩이에 지나지 않는 걸 들여다보며 너스레를 떨었다. 후성이 댁도 한박꽃처럼 웃으며 자배기에 더운 물을 퍼들였다. 애아범이 집을 비웠단 소리에 태임이는 또 울컥 서름이 복받쳐 눈기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상고 중에도 이성이 댁은 자주 애아범을 들먹였다. 제 아무리 안 나오던 아기도 산모가 애아범 상투끝을 붙들고 용을 쓰면 나오게 돼 있는데 어디 가서 상투끝을 빌어라도 오든지 해야지 애어멈 잡겠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남편이 여편네를 변함없이 귀해하려면 애 낳는 건 안 보는 게 순이 섭섭해 말라고 위로를 하기도 했다. 그 어느 쪽이든지 중상이의 부재를 상기시키기는 마찬가지여서 야속하고 서러운 생각이 복받치게 했다. 혹독하고도 서러운 상고였다. 후상까지 시키고 나서야 노숙한 할멈은 입을 열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댁 가문에 경사났습죠. 할멈이 배적삼이 흠빡 젖어 등골에 늘어붙고 치맛자락에 선혈이 낭자했다. 땀냄새와 피비린내가 가뜩이나 무더운 산방을 더욱 숨막히게 했다. 마침 7월 칠성날 신시였다. 견우직녀의 1년에 한 번의 만남을 기어코 회방 놓고야 말겠다는 듯이 하늘은 잔뜩 오만상을 찡그리고 벼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수가 범람하도록 줄기차게 소나기가 퍼부었건만도 더위는 여전했다. 7월이 산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종상이는 7월 초승께 서울로 떠나면서 보름은 걸릴 거라고 했다. 금음께나 나았으면 했으나 초1의 날 순산을 했고 태임이는 3일 만에 손수 편지를 써서 기별을 했다. 보름 안에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보름이 지나서 온 건 사람이 아니라 답장이었다. 애썼다는 인사말과 함께 한시바삐 아들을 보고 싶은 생각 굴뚝 같으나 뜻하지 않게 평양까지 가봐야 할 기난 볼 일이 생겨 예정이 보름쯤 지체될 터이니 기다리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는 편지였다. 그럭저럭 처서를 넘겼다고는 하나 늦더위가 복중보다 오히려 집요하고 짜증스러웠다. 아기도 산모도 땀띠 투성이었다. 작은 숙모 큰 숙모가 번갈아가며 하루 한 번씩 들를 뿐 아니라 아래 것들한테까지 엄중하게 일러놓아 방문도 못 열어놓게 하는 것도 못 견딜 노릇인데 하루 한 번 군불까지 떼주니 죽을 맛이었다. 이래저래 하루가 여삼주 같았다. 혼인한 지 10년 동안 비록 미천을 들여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한 적은 없었지만 늘 외방 출타가 잦은 종상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두루 거쳐 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을 뿐 잦은 서울 나들이는 거의 처숙들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번처럼 처숙들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용무로 집을 떠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달포나 걸리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성이는 처음부터 종상이를 기묘하게 써먹었지만 부성이도 근래엔 종상이에게 대소사를 털어놓고 의논도 하고 의지하려 들었다. 이성이는 아직도 전방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도가 창고에 쟁여놓은 현물은 송도상인 중에서 제일 간다고 알려질 정도의 거상이었고 아주 실력 있는 전주였다. 그의 상거래는 주로 그의 사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엔 팔도 상인들의 발길이 연락부절이었다. 그는 수판을 튕기고 장부를 기입하는 서기와 전태를 보고 현물을 내주는 사환을 각각 2명씩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속으로 은근히 내 사람이라고 믿고 든든하게 여기고 아끼는 건 종상이었다. 부성이 역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남대문안 전방을 잘 경영하고 있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부성이의 야심없는 성품이 급변하는 세상을 용케 견디고 그만큼이라도 장사를 키운 건 종상이의 덕이 적지 않았다. 물건을 사 쟁일 때와 풀 때를 종상이와 의논하면 거의 틀림이 없었고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시기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시기를 알아맞추는데도 종상이는 영락이 없었다. 목화가 흉년이 들면 딴 목화구장에서 면포를 사재기에 놓으면 큰 이윤을 남기기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소박한 상지식밖에 없는 부성이에게 종상이의 앞을 내다보는 눈은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상이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었고 신기한 재주를 부린다는 의식 같은 건 더군다나 없었다. 그가 관심 있게 뒤쫓는 건 돈이나 물산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꼴이었고 나라의 운명이었다. 그렇다고 장사에 관한 그의 예언이 잘 들어맞은 게 우연은 아니었다. 장사 속도 국내의 작황의 기륭만 가지고 좌우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었다. 물산의 교류는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렸고 돈의 정체나 흐름, 고갈이나 과잉은 정치 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장사 속이 결코 나라의 운명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는 그의 앞선 감각이 부성이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실속 있고 구체적으로 이성이는 종상이를 이용할 줄 알았다. 종상이에 썩 잘 어울리는 양복 차림과 능통한 일본말, 의사소통엔 불편이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 등은 외국 사람과 굵직한 상거래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중간에서 결코 농간이나 협잡을 부릴 사람이 아니라는 인품에 대한 신뢰감까지 있고 보니 금상첨화였다. 이성이가 남보다 먼저 외국에다 물건을 주문해서 들여다 파는 소위 무역이라 부를 만한 것에 눈을 뜬 것도 종상이 덕이었다. 부성이도 이성이도 남의 덕을 거저로 볼만치 경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종상이에게 돌아오는 구전도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하여 태임이가 종상이에 대해 허전하게 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의 뜻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맨날 처가 쪽 좋은 일만 하는 것이지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산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었다. 종상이의 나이도 언 30보다는 40 쪽에 가까웠다. 40 안에 손자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제야 처다들을 본 것이 하늘같이 대견하다가도 문득 신청부 같아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남편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도 아들을 본다면 이제부터라도 뜻을 물려줄 만한 일이든 재산을 물려줄 만한 일이든 시작을 안 하고는 못 베길이라는 기대가 더욱 태임이를 조바심 나게 했다. 아들을 보기 전에 무슨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싶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보나마나 허황한 일일 것 같았다. 태임이는 종상이가 처음 하고 싶어한 사업이 은행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었다.
은행인가 뭔가는 개성에 있는 장사꾼들의 돈을 다 긁어 모아도 택도 없을 만큼 미천이 많이 드는 장사라고 했다. 하고 많은 장사 중에 하필 그런 장사를 해보겠다고 한때 날쳤을 뿐 아니라 날치기 전에 1, 2년에 걸쳐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운 종상이를 태임이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도지지 않도록 덮어두어야 할 이상한 일면처럼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부엌에도 마당에도 인기척이 없는 걸 기화로 태임이는 미닫이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마당의 무성한 화초도 조금도 시원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잎은 검푸르고 맨드라미 백일홍은 떼약볕에 당겨놓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화경 없이도 불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노여문 꽃밭 가득 뜨겁게 지글대고 있었다. 아직도 여름이었다. 그리고 마냥 여름이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종상이도 가을도 오지 않았다. 문득 잊었던 생각처럼 생급스럽게 그 무성한 여름 사이로 소슬한 가을 기운이 지나간 것처럼 느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다 지친 눈의 환각인 양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름은 마냥 무성하고도 완고했다. 어느 날 아침 갈아입으려고 할 때마다 끈끈이 눌어붙던 속쪽삼이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었다. 태임이는 벗은 상체를 양손으로 어깨에서 팔목까지 쓸어내려 보았다. 정성스러운 해산 고환으로 풍만하게 살이 오른 상체가 차갑고 매끄러웠다. 아기의 이마의 땀띠도 푸릇한 자국을 남기고 쓰러져 가고 있었다. 태임이는 거울 앞에 앉았다. 3단 같은 머리를 찬빗질에 쪽지고 나니 단단하고 둥구스름한 이마가 수심조차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정결하고 매끄러워 보였다. 아들을 낳았다는 만족감이 광채를 더해 약간 교만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녀는 남편 그리움에 찔린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움에 원망이 섞이니 사랑이 사리처럼 표독해졌다. 그녀는 진솔 남 갑사치마 말기로 터질 듯 부푼 젖가슴을 동이고 역시 진솔 은조사 깨끼 조거리를 받쳐 입었다. 아기가 먹고 남을 만치 풍요하게 부풀은 가슴 때문에 앞섭이 조금 들리는 것 외엔 물찬 제비처럼 태가 나는 옷맵시는 여전했다. 아기 3-7일도 지났겠다. 그녀는 눈치 볼 것 없이 미닫이를 활짝 열었다. 마당에 그 무성던 여름은 한바탕 조미 짓고 지나간 것처럼 허룩하고 엉성해져 있었다. 그 사이로 상큼한 가을 기운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태임이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까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색을 하며 그가 오늘 내일 돌아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해산하고 나서 버릇이 된 오후의 낮잠은 그 유혹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이 감미로운 데 비해 뒷맛은 진창에서 허위적 대듯이 불쾌하고 번번이 눈가에 둔중한 덮개를 남기더니 그날따라 잘 잤고 깨어나니 날아갈 듯이 상쾌했다. 흡족하고 죄의식 없는 쾌락의 끝 같은 해방감이었다. 종상이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잠든 아기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 모습으로 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뼘쯤 상거한 부자의 이마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태임이는 숨죽여 웃었다. 몇 시쯤인지 방 속의 사위는 불을 들쑤셔 놓은 것처럼 주황빛으로 밝았고 창호지 문이 커다란 거울처럼 번들대고 있었다. 해가 많이 짧아진 대신 안으로 들이비치고 있었다. 태임이가 깬 기척에 그는 고개를 들고 벽 쪽으로 기대앉았다. 검정 양복 때문인지 그는 몇 겹의 두터운 그림자처럼 보였다. 태임이는 반가움에 앞서 그의 양복쟁이 모습이 보기 싫다고 생각했다. 집 떠날 때도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건만 태임이의 상상 속에서 그는 흰 모시 두루막 자락에 샘물처럼 생긋한 바람을 묻히고 돌아오는 걸로 돼 있었다. 아, 고단하다. 태임이가 깼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듯
그가 큰 소리로 말하고 다리를 뻗었다. 창호지에 머물렀던 빛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방 안이 침침해졌다. 갑자기 이완시킨 그의 몸에서 어둠이 먹물처럼 우러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게 곧 우울이라는 걸 깨달았다. 태이미의 비몽사몽간으로 몽롱하던 의식이 순식간에 말똥말똥해졌다. 무슨 근심이 있으시니까? 태이미는 발딱 일어나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물었다. 아니요, 근심은 무슨. 바라던 아들까지 얻었는데. 당신 수고했소. 순산이어서 무엇보다 기쁘구려. 종상이는 근심을 조심스럽게 싸고 또 싸듯이 느릿느릿 여러 말을 했다. 누구라 순산이라고 하더이까. 남의 말 하기 좋아 순산이지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아시니까. 태이미는 금방 눈물이 갠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당신의 편지로 순산했다는 걸 알았을 뿐이요. 종상이가 짧게 말했다. 태이미는 그의 냉담한 목소리가 섬찟했다. 거절당한 응석이 목구멍에서 긁렁거리는 걸 참느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종상이가 일어나서 양복을 벗었다. 태이미는 양복을 받아 옷걸이에 걸고 나서 고이적삼을 꺼내놓았다. 여란이 들어와 무릎에 앉으면서 손을 돌려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엄마를 빼앗긴 섭섭함을 풀어보려는 듯 어린 것의 동작엔 전에 없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가 어린 딸의 목덜미에 턱을 파묻자 아이는 몸을 비틀며 따갑다고 날카로운 교성을 질렀다. 팔을 어깨 위로 쳐들고 나비잠을 자던 갓난아기가 얼굴을 심하게 구기며 울기 시작했다. 태이미가 여발한 듯이 자랑스럽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돌아앉아 젖을 물렸다. 얼핏 본 젖이 백자연적처럼 어여뻤다. 새로 태어난 식구의 존재에 압도되어 틈입자처럼 제자리를 못 찾던 종상이가 비로소 귀가를 실감했다. 내 집이 좋긴 좋군. 그가 좀 들뜬 소리를 내면서 여란이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에게서 먹물처럼 우러나던 것은 우울이 아니라 노독이었나. 태이미는 갈증처럼 조급하게 식구끼리의 오붓한 단란을 돌이키려고 서툴게 우스갯소리를 꾸며댔다. 당신 상투는 어디다 떼어놓고 그 머리 모양이 뭐유? 상투? 난 장가들기 전부터 이런 머리였는데 무슨 소리요? 종상이는 전혀 농으로 받지 않고 정색을 했다. 애 비틀는 동안 작은 숙모가 얼마나 상투 타령을 헌 줄 아시니까. 글쎄 애 아버지 상투를 잡아야 순산을 헌대요. 순산하긴 틀렸나 보다 무섭고 서럽고 낭중엔 당신 상투가 헛보입디다. 헛보이는 상투라도 죽잡구나 틀어잡고 나니 이 아이가 나오지 뭡니까. 그리고 나서 여태 상투 툰 당신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난 또 나 없는 동안 상투잡이하고 눈이 맞았나 했구려. 생전 안 하던 상스러운 농을 하도 재미없이 삭막하게 했으므로 태이미는 못 들은 척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익숙해 잠든 남매를 나란히 눕히자 흐뭇하고 대견한 김에 아직 풀지 못한 억울하고 섭섭한 걸 그냥 삭힐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 낳은 공을 뽐내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다. 어드래요. 요 조그만 게 방안을 그들먹하게 채우는 것 같지 않시니까. 우선 이렇게 운을 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기고온 일이요. 여란이가 을사생이더니 이 아이는 경술생이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니까? 기고하다고요. 사위스럽습니다요. 태이미는 종상이의 슬픈 눈길에 소스라치며 물었다. 지난 을사년은 역적들이 외놈들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천추에 싣지 못할 한을 남긴 해 아니오. 그래도 그때는 비록 외놈의 속국으로나마 명색이 나라라는 게 남아있더니만 그나마도 부지를 못하고 금년엔 기어코 합방조약을 맺었으니 이 안이 통분할 일이오. 나라가 아주 망해버렸으니 이 어린 것들이 장차 어드럽게 나라 없는 백성의 소름을 받을 것인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구려.
언제 그렇게 되시니까? 까맣게 모르고 있었시다. 이 고장이야 예로부터 조정에서 하는 일에 짐진무관심한데 아니오. 더군다나 여염집 안방까지 그 소식이 미치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게요. 얼마 안 된 일이니까. 서울 인심이 흉흉했겠습죠. 소요는 없으시니까. 잘은 모르지만 왜 없었겠소. 그러나 길손이 거달기로 본 걸로는 지난 1~4년보다는 되레 조용합디다. 사삿집도 처음 기우뚱할 때 한바탕 법석을 떨고 나면 아주 폭삭해도 놀랄 기력이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가 보. 그래도 난 이번에 훨씬 끔찍한 꼴을 보았소. 생전 안 잊힐 것 같은. 종상이에게서 막연히 감돌던 어둠이 갑옷처럼 두터워졌다. 어드런 일인데요. 태임이는 본능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물었다. 서울 갈 때마다 묵는 어이동 숙소에서 하루는 자고 깨니까 온 동네가 수렁거립디다. 낙산 마루턱 소나무에 늙은 선비가 목을 맸다고 구경들을 가는데 나도 무심결에 따라가 보았더니 그 형상이 어찌나 참혹하던지 부릅뜬 눈이 꼭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객지 생활이 오래 가다 보니 심신이 허해졌나 봅니다. 태임이는 그만 듣고 싶어서 곤히 자는 갓난 것을 보듬어 안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종상이는 상관하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서울 가서 공부하는 동안 줄창 선교사 집에 있었던 것은 당신도 알잖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죽음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로 찬미하는 걸 하도 드러나서 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었지 않나 싶소. 더군다나 의롭게 죽었으니 그 죽음이 곱고 거룩해야 마땅하련만 전혀 그게 아니더군. 그분도 의롭게 죽었다고 합디까. 품에서 유서가 나왔소. 절절한 망국의 한이 담긴. 나라가 망한다고 백성이 다 따라 죽으면 누구라 다시 나라를 일으키겠시니까. 그럴듯한 소리요. 하지만 굴욕 대신 죽음을 택한 그 늙은이의 자존심이 부러워서 샘이 나서 나는 골백번 죽어도 그렇게는 못할 게 뻔해서 속이 아리고 자꾸만 눈물이 납디다. 종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당신은 지금 소년도 아니고 다 산 늙은이도 아니잖우. 이 갓난 것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 시방은 부러워서 우는 게 아니오. 무서워서 그래. 그 늙은이의 부릅뜬 눈과 늘어진 긴 혀가 무서워서. 그만해 두지 못하겠어요. 그때는 그 시신의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정말 부러웠댔소. 내가 너무 못나 보였고 살아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소. 그리고 이상한 건 그런 느낌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소. 생각나오. 이 고장에 큰 밀란이 있었을 때 나는 명색이 주동자면서 막판에 발을 빼고 오로지 당신 집이 변을 당할까봐만 걱정이 돼서 당신 곁에 지키고 있었던 일 말이오. 그때는 그때 나름으로 동무들은 무모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자신이 있어 그렇게 했건만 동무들이 관가를 태우고 관군들과 싸우는 함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부끄럽고 부러웠는 줄 아오. 노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런 듯 분명하게 떠올라서 심히 민망합디다. 그 일과 이번 일은 조금도 상관없는 일일시다. 억지로 갖다 붙여서 자기를 들볶지 마십시다요. 관계가 없고 말고 털끝만큼도 서로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를 시켜보고 싶은 걸 어드럭 하남. 아냐,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 관계를 맺으려 하니 낸들 어쩌나. 종상이는 마치 바람난 아랫 것들을 애따 모르겠다 어울리도록 내버려 둘 때처럼 관대함이랄까 무책임함을 과장했다. 허해지셔서 걱정일시다. 채주부한테 기별해서 보약을 한 재 짓도록 하겠으니 그리하세요. 진작 돌아오실 일이지. 그리고 나서도 또 평양까지 가셔서 여태 지체하실 건 또 뭡니까? 참으로 야속합니다요. 이번에 평양 가긴 참 잘했소.
이제야 겨우 나한테 맞는 내 일을 찾은 것 같소. 그러면 앞으로 평양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오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려는 일을 설명하기 전에 당신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꼭 들어줘야겠소. 미천 말씀이니까. 미천 안 되는 일이니 걱정 말구려. 그렇게 딱 자르시니 되려 제가 무안합니다요. 당신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다는 건 다름 아닌 하인들 문제요. 당신이 시방 부리는 식솔의 수요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오. 절 시방 시험하시는 겁니까? 화내지 말길 바라오. 어디까지나 의논이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시니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닌감요. 행랑의 언년아범 어멈 내외에다 언년오래비, 언년이 서방, 언년이까지 5 식구, 기돌레가 귀돌 어멈 아범, 기돌이 기순이까지 4 식구에다 애보는 이쁜이가 또 있으니 도합 10 식구가 되는군요. 우린 몇 식구요? 태남이까지 5 식구인 걸 몰라서 물으시니까. 벼랑간 좁쌀 영감처럼 구시기로 작정한 게 겨우 당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새 사업이니까. 태임이가 발끈 화를 냈다. 종상이가 여지껏 그런 일에 대범했고 참견할 권리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건 사실이나 태임이의 반응은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다. 태임이도 곧 그걸 느끼고 입을 다물었지만 말뜻 자체를 주워 담을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니었다. 종상이는 처음부터 참을성 있게 설득하기로 작정을 한 듯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하지 않았다. 이쁜이 하나만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풀어줍시다. 제 풀에 살도록 합시다. 마치 제가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종문서 없어진 지가 벌써 언제니까. 종문서 있을 적부터도 그것들은 문서 있는 종이 아니엇이다. 모르면 좀 가만히나 계세요. 할아버지 쪽부터 부리던 종들이 자꾸 불어나는 걸 어드럭하니까. 그것들도 사람이니 시집장가가 자식 낳는 건 정한이치 아니니까. 모녀나 부자의 천륜을 끊고 자식만 나가랄 수도 어미애비만 나가랄 수도 없거니와 상전이 상전 노릇 넉넉히 할 만큼 철량이 해마다 늘어난다면 그것들이 타고난 먹을 복의 덕도 없다 할 수 없거니 하고 거두는 게 상전의 도리라고요. 더구나 우리 집 아래 것들은 기돌레 빼고는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 시집 올 때 한사코 따라 나서서 마지못해 데려온 식구인 걸 생각해야죠. 저희들 딴엔 내 그늘을 옛날 할아버지 그늘처럼 믿거라 하고 그 그늘을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아 막무가내로 분열인에 남기를 싫어한 그 의리를 생각해야죠. 그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자립하도록 도와줘야지. 무슨 수로 자꾸 불어나는 식소를 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요. 아래 것들만 불어나니까. 우리도 2 식구가 5 식구 된 건 왜 생각 못 하시니까. 요란히 시집 보낼 때 딸려 보내고 태남이 장가 갈 때 떼어내주고 나면 오히려 모자라겠시다. 그 사람들을 천량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면 문서 있을 때와 뭐가 다른 거요. 다르죠. 갈 테면 가라도 안 가니까요. 왜 가겠어요? 꿈적꿈적 그저 움직이는 신용만 해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이미 나이 든 아이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젊은이나 아이들까지 그런 식으로 길들인다는 건 죄악이에요. 그럼 어떻게해요? 우리 그늘을 벗어나면 천상 빌어먹을 재주밖에 없는 것들을. 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날까지는 같이 먹고 살아야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 거요. 있는 재산으로 많은 식소를 먹여 살리는 게 불가능한 날이 곧 오고 말 거요. 그때가 오기 전에 그들도 스스로 먹고 사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알아듣겠소. 도대체 그것들을 데리고 뭘 어째보겠다고 이러시니까. 게으르고 남의 눈 속이는 재주밖에 없는 것들을 드디어 실토를 하는구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인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그늘이란 말이요. 그늘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한때는 당신 그늘에만 수백의 식소를 거느리던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오죽한 사람이 그늘 하나 없이 말쑥하게 살까. 나를 빗대놓고 하는 말 같소마는 나도 그 사람들의 그늘이 돼주려 하오. 당신 같은 그늘 말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 노릇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늘 말이오. 종상이는 태임이의 반발이나 능멸을 요령껏 다독거리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해를 구했다. 종상이가 처음엔 소문으로만 듣고도 솔깃하게 여겼던 건 다름 아닌 양말 공장이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 학생들 사이엔 요새 더러미 덜 타고 활동에 편한 양복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양복엔 버선보다는 양말이 제격이었다.